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 다룰 주제는 칸트입니다. 칸트와 칸트의 영향. 칸트가 이제 나오고 또 루스 선생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롤스 선생도 그렇고, 뭐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현대 철학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배치를 좀 이렇게 매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기 순서에 맞게 하고, 그리고 뒤쪽에서라도 빠짐없이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 근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순수이성 비판, 즉 도덕 철학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천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이 이제 도덕 철학이 돼. 순수이성 비판은 이제 인식론 관련된 건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력 비판은 예술 철학에 대한 거, 미학에 대한 것이고, 근데 대부분 이제 윤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천이성 비판이고, 이제 여기에서 키워드 몇 개를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그 어려운 책들, 이 국어에서 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런 거 관련된 것들 좀 이렇게 남겨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하겠지만 제가 이걸 완강을 한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이제 이 6에서의 10강의 이 교재 챕터 10강의 그 제목이 옳고 그름의 기준 땡땡 이 꼴이죠. 의무와 결과. 이 의무감이 굉장히 중압감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기간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해요. 그래서 이거 완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한 반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뒤에 또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의무감, 압박감이 굉장히 큰데 이 의무, 압박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일단은 그 보편적인 도덕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의 목적이 행복이나 이런 걸 수 없다. 당대에 이제 그 영국 중심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공리주의라든지 여기에 그 나와 있죠. 같은 챕터 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칸트하고 뭐 같이 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칸트는 따로 하겠습니다. 뒤에 그 공리주의 나와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적론적으로 행복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덕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야. 이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고집스러운 도덕 철학이죠. 그리고 이 경험론적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경향성, 사람의 경향성,
어 이 절대 도덕의 이 바탕이 될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되죠. 이를테면은 측은지심 비슷한 걸로 이제 어떤 지문이 딱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경향성 때문에가 아니라 의무 때문에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의무 때문에. 그런 지문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인데 가 아니라 의무 때문에 도덕에 대한 아주 그냥 절대적인 것 때문에 선의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봅시다. 바로 선의지가 나오는데 선의지가 통으로 그냥 한 단어로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근현대에 오면은 철학자들이 조어를 많이 써요. 이전에 어휘의 지층들도 많이 있지만 조어들을 많이 쓰는데 선의지, 의지 이렇게 하면은 의지는 다양한 철학자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쓰고 뭐 이전에도 많이 쓰고 했지만 선의지는 달라요. 그래서 그 지층들 사이에서 잘 뽑아내야 되는 거죠. 뭐냐? 오직 옳아서 하는 것. 그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직 선의지만 무제한적으로 선해.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의무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무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에게는 의무로 다가오는 겁니다. 역시 서구 사상은 알게 모르게 크리스교적인 이 가치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철학자들, 자연 철학자들, 뭐 도덕 철학자들, 무슨 철학자들, 근대까지는 다 그냥 철학자니까 분들이 대부분 신심이 가득했던 분들이고. 근데 이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언명령이랑 달리 어떤 가정 이러려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실천을. 옳은 것을 그냥 하는 거야. 옳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보편적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경향성을 극복을 해야 돼. 그 경향성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명령 유명한 게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뭐 어떤 교원 형식으로 갖다 대도 안 통하는 거지. 칸트 선생에게는 보편적인 것만 통하는 거야.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인간의 존엄성. 인격주의라고 나와 있네요. 인간의 존엄성.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경우를 경계하는 거예요. 동시에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지, 사람이 어떤 수단일 수 있지만 늘 목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존엄성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의무하고 행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양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가끔 되는데, 양립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행복보다는 도덕을 택하라, 이겁니다. 이 도덕 철학이 우리가 현대 사회의 그 가치 중에서 보편 가치, 그리고 생명의 존엄,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매우 강하게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철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칸트 선생은 이제 앞쪽에 여러 가지 그 사유 작업을 통해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 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꽉 막힌 양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순수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 제가 앞쪽에 설명한 대륙과 이 영국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했다라고 평가를 받으시는 이유가, 이제 버클리 휴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인식론 막 붕괴되고 이럴 때, 아, 내가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번,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을 막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물 자체는 모르고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니까. 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리고 이 인식론에 있어서 이 주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주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 중심 구성주의라고 하는 유연한,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신 요 윤사에서는 그 이제 그 다음 작업인 실천이성 비판이 이제 주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의 그 단단한 작업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고 근데 그걸 왜 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당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뭐 원효대사가 이 불교 문화권에서 당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버리잖아요. 풀어버리듯이 딱 풀어놓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도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예술에 대한 얘기. 예전에 우아미 가구라는 가구가 있었는데, 근데 네 아름다움에 대해서 숭고미라고 하는 아주 아주 이 중요한 개념까지 이제 나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사유의 깊이나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상당히 깊이가 있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맞부닥치는 여러 문제들의 적용이 조금 애매하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너무 꼰대 같아. 그거하고 그게 이제 이게 나와 뭐 이 설명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충되는 어떤 상황,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현대 칸트주의, 현대의 철학자들이 영미권에는 지금 이분은 그 대륙 쪽 분이신데 훗날 독일이 되는 그쪽 분이신데 이 시기엔 독일 없어요. 독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근데 영미 철학은 도덕 철학, 윤리학이 이제 줄 이루거든요. 현대에. 그래서 많이 번역도 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옵니다. 이분 영국 분이시고. 근데 조건부 의무론 이건 뭐냐? 어, 실제로 이분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되길 바라긴 바라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계발, 해악 금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충돌을 하기 전까지는 충돌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의무인 거야. 그러나 만약에 충돌을 할 때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의무가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조건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현대 서구 가치,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이 공동체의 발전에 계속해서 이제 워낙에 복잡한 사회니까 이런데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과 두 개가 만약에 붙어. 그러니까 칸트라면 둘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제시기야. 근데 독립운동가가 이제 막 간도 지방이나 이런 데 많이 계셨죠. 그런 데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를테면 대종교 계통이다 하면은 사실은 그 마을 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독립군들을.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아주 싹쓸이 해버리려고 그 일본군들이 이제 오잖아요. 올 때 이를테면은 청산리 쪽으로 갔어. 근데 청산리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면은 막 일본군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 적은 수의 독립군이 다 몰살을 하게 생겼어. 이거 지금 역사에 실제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막판에 홍범도 장군이 그 위험에 뛰어들어서 막 이제 그걸 하셨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이때 저기요 저기 청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난 모르는데 이쪽으로 안 지나갔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게 더 큰 의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막 그냥 그 감언이설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부 의무에.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고 해도, 조건부 의무라고 해도 명확하게 이 직관에 따라서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칸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뿐 아니라 다른 또 영미권의 많은 철학자분들이 이 도덕 철학, 정의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6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또 뒷부분에 관련해서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연결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의 1을 이후 교재 분량으로 3분의 1을 제가 했는데,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추가 설명 같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반절 정도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